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금 경기 상황을 나타낸 지표들은 좀 혼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이른바 통제그룹 소매 판매라고 해서 이게 뭔가 계절적인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외적인 요소들이 반영되는 음식 서비스, 건축 자재, 네. 자동차 이런 걸 제외한 그 소매 판매가 괜찮았다. 이게 GDP에 직접 반영된다라는 이유로. 글쎄 또 사후 해석이라서 예. 어렵습니다. 사후 네. 해석에 동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는 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거 하지만 지표, 실적 얘기합니다만 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네. 그런 얘기 안 하면 우리가 하루 거래 시간, 거래 이후까지 그 경제 채널, 주식 채널 도저히 못 채웁니다. 그 멘트 할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네요. 오늘 파는 사람이 더 많네요. 이걸로 매일 그냥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표가 어떻고 합니다만 어제 그 지표가 좋은 지표는 절대 아니죠. 예. 거기다가 소매 판매 1월치를 갖다가 또 상당히 또 하향 수정한 와중에 그 정도밖에 안 됐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다가 또 애틀란타 연은 그 GDP 나오고 보니까 3월 7일 한 마이너스 1.6이었는데 마이너스 2.1로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됐어요. 떨어졌으면 이쪽에 또 주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으면 주목하는 게 아니고 주목할 그것 거리를 때문이다. 찾는 거죠. 뭐 때문에 빠졌지? 이러면서. 그런데 어제 결국 2610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아 코스피. 그래서 삼성전자가 열일했어요. 열일했죠. 예. 그 대신 이제 삼성전자가 가면서 지수는 끌어당겼지만 다른 네. 게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고. 그러게요. 방산주도 좋았고. 아마 미국장이 이틀 연속 상승이긴 합니다만 아마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닥 좋은 건 아니실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이 방송 전에 저한테 그 미국 주식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을 그 핀비즈 맵에 네, 보여주시면서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면 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이 뻥뻥 뚫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저보고 수리지라고. 통상적으로 장 좋을 때는 그렇게 해서 왜 우리가 시가총액 큰 거는 네. 면적 넓게 시가총액 작은 작게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섹터별로 네, 그렇죠. 모아놓고 하는데 장 좋을 때는 그거죠. 전반적으로 초록색, 미국은 그렇죠. 파란색이 상승이니까 예. 그 와중에 빨간 거 작가 이렇게 디봇 자국만 있어야 좋은 골프장인데 네. 어제는 페어웨이에 디봇도 디봇이지만 이쪽에 수리지가 컸어요. 수리지가 이만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마 하필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만 했었으니까 네. 어제 장 진짜 좋았니?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체감은 좀 낮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모로 지금 좀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부장님, 미국 장도 짚어볼 겁니다만 네. 어제 이 정도까지 예상하셨어요, 우리 장? 일단 방금 전에 미국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좀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새벽에는 M7 외에 다른 기업들은 M7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고 다른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았죠. 네. 작년에는 그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네. 5%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알테오젠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지수단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사실 상승한 종목수와 하락한 종목수를 구분을 해보면 생각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미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은 많이 안 올랐다. 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많진 않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상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5%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예측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 훈풍 뉴스가 조금씩 들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추세가 이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연장해서 어제 삼성전자 5% 급등. 이게 그러면은 이른바 엔비디아 GTC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사후적으로 설명이 되던데 기대감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나요? 일단 엔비디아 GTC에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까지 우리가 이제 수면 아래로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HBM3E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높다. 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근에 볼 때는 전 사실 HBM보다는 그리고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마이크론을 좀 더 보거나 네. 마이크론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본다라는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커머디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레거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거시 쪽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석들이 작년 말에도 있었거든요. 2025년도 6월 달이나 9월 달쯤에는 낸드라든지 그리고 이 D램 쪽에 대한 가격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출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D램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도 이 D램 쪽이라든지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D램 같은 경우는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에도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마이크론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거의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그 마이크론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외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대만 쪽에 상장되어 있는 낸드와 D램과 관련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은 최근 한 달 동안 30%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레거시 쪽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쪽이 좋아진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그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자금 때문에 뭐 TSMC가 가장 유력한 후보긴 하지만 엔비디아와 손잡고 그 사업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 사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이제 TSMC가 인텔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를 예.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분을 50%를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어쨌든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맞는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전 세계적인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사실 TSMC의 경쟁자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점유율이 10%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피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애초에 캐파가 작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좀 캐파가 작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시장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야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까 전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향후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파운드리 쪽이 아니라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HBM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가장 최신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HBM 쪽에서 앞서 나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러면 미국장도 한번 좀 점검을 그러게요. 해보시죠. 어느 정도 뭐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게 수급적인 측면 같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게 지금 시장이 확신을 갖고 이제 바닥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세요. 네. 일단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했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예.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네. S&P 500이 단기적으로 10% 정도 하락을 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과거의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들로 인해서 이제 S&P 500이 많이 밀렸으니까 거기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10%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 뭐 1년 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과했다. 1950년도 이후에 단기적으로 다우존스가 이만큼 빠진 것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의 낙폭 속도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은 맞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트럼프가 어쨌든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확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증시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금을 시장에다가 많이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단기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올해 적어도 1분기 내로는 미국에서 자금을 많이 투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M1, M2라고 해서 뭐 광의 통화라든지 협의 통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유럽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자금 같은 경우도 자금이 공급되기 어려운 미증시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자금이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었죠. 예.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금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풀리는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전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5년 올해 정도는 그래도 미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중화권 증시가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기의 일시적인 둔화를 좀 용인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 주신 대로 뭐 만기 도래하는 지금 채권도 굉장히 많고 이걸 다시 리파이낸싱 하려면 어쨌건 간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지표들도 좀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거든요. 간밤의 지표들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6월 달까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나온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표를 볼 때도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요. 하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우리가 심리를 많이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5년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 뭐 소비 심리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 심리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드 데이터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소매 판매라든지 좀 부족하게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부러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떤 곳에서는 뭐 불경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건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경기, 뭐 둔화라든지 침체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불경기를 지금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지표가 아직까지 그렇게 부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와 그리고 고용을
계속해서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는 있거든요. 물론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미 증시가 깨졌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네.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의 흐름, 업황이라든지 산업을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지금 미 증시가 안 좋다라는 분석들이 또 뒤에 후속적으로 붙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하드 데이터 기준으로는 아직 많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은 미리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우리가 6개월 후에 7개월 후에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들이 리파이낸싱 우리가 차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차환한 이후에는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주식 시장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그 다음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상반기라든지 올해 하반기까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하반기까지도 지금 주식 시장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엔 좀 살려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살짝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은 어떻게 보면 또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지금 저 엔비디아 GTC 개최됐잖아요. 네. 이게 21일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젠슨왕 기조연설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맞아요. 예. 야, 근데 이 GTC 개최하는 날 뭐 M7 중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만 엔비디아도 1.76%나 빠졌네요. 좀 아쉽게. 네. 이런 날 그래도 좀 올라주면 훨씬 면이 설 텐데. 네. 지금 젠슨왕 CEO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로 지금 예상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 우리가 B300이라고 하죠. 블랙웰 네. 울트라에 네, 네, 네.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026년도에 양산이 예정돼 있는 루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피지컬 AI 쪽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우리가 자율주행 차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율주행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엔비디아가 새벽에 어쨌든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서 무언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반응을 했고 대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그랬죠.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렇게 표현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발이 좀 많이 줄지 않았나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산업에서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사용이 될 것이고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이야기. 물론 여기 나와서 저 젠슨왕 CEO가 우리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발열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죠. 2년 동안 몇백 프로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물량도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을 뒤엎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은 조금 더 답보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받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네. 하지만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만의 난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30-4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이 올라온 이유가 디램과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와 많이 동행했었던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살짝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SK하이닉스 역시도 디램과 낸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 물론 엔비디아가 여기서 계속해서 고꾸라져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힘을 받지 못하겠지만 엔비디아가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가 S&P 500과
S&P 500의 평균적인 PER과 엔비디아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조금 더 고평가거든요. 근데 2025년에서 2027년도까지 우리가 PEG라고 합니다. 성장 대비 평가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 500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저평가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하반 경직은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올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자막에도 나왔다시피 또 이번에는 무슨 퀀텀데이. 네. 양자 컴퓨팅. 예. 퀀텀이 뭔지는 몰라도 양자라까지는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양자 하다 보면 또 우리는 또 아이온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이게 이 주가의 흐름은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인된 이후부터 올라갔던 기울기와 시간만큼 똑같은 기울기와 시간만을 원위치하고 나서 이제 반등 시도 중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인데 지금 이것도 어제 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냥 단어가 이렇게 올라만 와도 장 좋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코롱 티슈진이 뭐가 한다 하니까 네. 전혀 상관없는 코롱이 막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가기도 하고 네. 이름만 비슷해도. 근데 지금 이 양자도 약간 그러면 힘이 빠집니까 이게? 근데 양자 내에서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다르게 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은 조금 더 뭔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대장주 역할. 그 밑에 하위 뭐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시스크 이런 종목들은 또 굉장히 좋아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 같은 섹터, 같은 테마 내에서도 조금 소외가 됐던 애들이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흐름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약간의 키 맞추기 느낌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 같은 경우는 저도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제가 2월 달에 봤었던 기사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뭐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진입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그 외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트럼프도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호적이다. 그리고 이제 네. 젠슨 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보수적인 코멘트를 좀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GTC에서도 다루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 그 관심도는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은 맞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었던 테마단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말미에 어땠느냐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12위권의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들 이렇게 좀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KCS라든지 엑스게이트 같은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죠. ICTK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아니면 뭐 한국 첨단 소재.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엑스게이트가 약 네.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다 1,000억대 기업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런 시세의 차익을 어느 정도 노리는 부분들이 있기 또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변동성 예. 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거 맞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 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이 기업들이
투자자분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배당을 주겠다라고 생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배당 수익보다는 차익 실현을 그렇죠. 목표로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저는 관심을 가져보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물리기 시작을 하거나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면 갑자기 이제 양자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내가 보면서 매매의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손절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저는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잘못하면 드리도록.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예, 되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됐다,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본다면 어떻게 보면 통신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 뭐, 주세요, 예. 다들.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은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무겁잖아요. 그렇죠. 좀 가벼운 기업을 말씀드려보자면 솔리드 같은 기업은 또 가벼운 기업입니다. 통신 장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양자 쪽과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은데 양자 컴퓨터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외국에서 후배가 잠깐 네네.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너 한국 들어왔으니 선물을 좀 주겠다 했더니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어려운 걸 보냐 했더니 외국에서는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양자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접근을 할 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5% 올라오면서 반도체 쪽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네. 양자보다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에서 살짝 뒤로 밀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재기 본부장님 느끼시죠? 제가 뭐요? 제가 네. 알기로 국내에서 양자 퀀텀 퀸이에요. 양자 쪽으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저도 양자 그 개념은 잘 모르는데 이제 많이 공부 중인 거고 이제 관련 종목들의 특징을 보는 거죠. 이제 뭔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고 그 밑에 조금 더 그러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천억대 네. 회사들 대부분 천억대 기업들인데 리딩방 한 두 군데서 그냥 우리 함 학과 해서 전군 진격하라 하면 그 상한가 나옵니다. 그게. 그럼 네. 작전이죠.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0.48% 상승 예상되고요. 2,62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도 단숨에 2,610선까지 회복이 됐는데 오늘 호가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코스닥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74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5%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9,000원이네요. SK하이닉스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0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7,500원이고 LG의 에너지솔루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7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5,000원. 기아 호가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좀 6% 하락 예상되고 92,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8,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58,000원. 네이버도 1%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많이 올랐죠. 12% 급등하면서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6.9%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47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7,000원. 에코프로가 1%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59,3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2.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6,100원. 휴젤 1.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3,400원이고요. 호롱티슈즈는 보합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1,000원. 리가캔바이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108,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오늘 호가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이거든요. 예. 근데
효과가 생각보다 약하네요. 저는 야간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이거 1%대 상승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근데 요 2620, 한 30, 그 구간이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좀 지수 자체가 좀 한번 이렇게 단숨에 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개장하고 나서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까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제 골고루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네. 예. 그러게요. 좀 차별화 장세다 보니까. 아까 근데 참 우리 이재기 본부장님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셨네요. 양자에 일단 뛰어들어서 이제 포지션은 잡았다가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좀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공부를 한다. 아, 이게 공부가 된 상태에서 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뛰어들었다가 물리면 그때부터 공부를 한다.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더 현실에 가까운 얘기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좀 씁쓸한 이야기죠.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일단 매수를 하고 따라 붙었다가 수익이 나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폄하한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을 매매를 할 때 일단 분석을 잘 한 다음에 계획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진짜 예. 단타의 귀재들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안 따지고 네. 그냥 시세만 보고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죠. 옛날에 한 전문가가 아니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비교 분석하고 다 따지는데 왜 이렇게 주식을 살 땐 안 네. 그러냐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을 좀 대변해 보자면 냉장고를 살 때는 그 냉장고의 시세가 변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은 막 프로모션을 해서 할인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 특히 이제 막 끼 있는 종목들은 고민할 때 막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사고 보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냉장고 사는 건 다릅니다. 제가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변을 해보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또 이 퀀텀 퀸일 뿐만 아니라 네. 끼 퀸이에요. 끼 있는 종목도 잘 봐요. 그러니까. 자, 넘어가시죠. 예. 자, 시장 이야기를 해야죠.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앞서서도 뭐 마이크론 실적 또 마이크론 최근에 주가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마이크론 실적도 예정돼 있잖아요. 네. 예.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고서 네. 주가가 시간외에서 급락이 나왔었죠. 당시에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될 실적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라기보단 1분기 때 말했던 것처럼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수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관심 정책으로 통해 가지고 미국 쪽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이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온 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마이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어떤 실적을 내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디램과 낸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디램과 낸드 쪽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디램과 낸드 쪽에서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이 나올 만한 명분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은 우리가 1분기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79억 달러 매출액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 수치 정도가 나와도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방산 너무 잘 달리고 있는데 네.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하루하루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이걸 갖다가 조금 조정받아라 그러면 들어갈게 하시던 분들은 이거 계속 이게 지금 올라가니까 네. 이거 방산 쪽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게 참 정말 어렵죠. 뉴스의 흐름은 좋은데. 네. 일단 방산주가 저는 약 한 달 전쯤에 좀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과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면서 네. 다시 한번 좀 이상한 협상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는 좀 더 급해졌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자주 국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예, 했겠죠. 그 자주 국방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쯤엔 이제 방산주에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을 내놨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엄청 약 좋았어요. 20조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8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1년에 3조 2천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가총액을 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뭐 PER을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이 3조 2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적정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20조였는데 지금 이제 3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34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많이 올라온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와 그 젤렌스키가 약간 틀어지면서 네. 유럽 쪽에서 굉장히 급해지지 않았나. 자주 국방 쪽에 대한 국방 예산이 계속해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직까지 내용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그 원래 내용을 저희가 좀 개장하고 들어가야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1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도 나왔고 소매 판매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지표 자체는 오히려 좀 둔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그 세 종목을 놓고 봤을 때 2월 소매 판매가 이제 통계그룹 소매 판매가 1%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또 GDP 산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좋게 해석했던 것 같고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0.64% 올라갑니다. 2,627포인트, 코스닥도 747포인트로 0.56%의 상승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5% 넘게 올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2% 안팎으로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58,7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97% 올라갑니다. 20만 8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1% 상승합니다. 지금 32만 8,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올라갑니다. 107만 6천 원. 현대차 0.2% 소폭 올라갑니다. 19만 9,500원. 기아가 4.8% 지금 하락합니다. 지금 9만 4천 원 선이고 셀트리온이 1.38% 올라가네요. 19만 4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69% 상승하면서 4만 8,400원. 일단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락 기준 가격이 9만 8,800원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제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가 좀 4.6% 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9% 상승합니다. 3% 넘게 또 올라가네요. 상승폭이 확대됩니다. 77만 7천 원. 그리고 네이버가 0.2% 상승하면서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강하네요. 지금 나흘 연속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어제도 12%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3% 상승하면서 45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 상승합니다. 11만 2천 원, HLB도 0.79% 상승하면서 7만 6,100원이고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6만 250원. 레인보로보틱스는 약보합이고요. 삼천당자 0.4% 상승합니다. 19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 휴젤은 보합이고요. 코롱티슈진이 1% 상승합니다. 현재 49,950원. 리가캔바이오 소폭 내림세로 10만 7,500원, 클래시스도 소폭 하락합니다. 5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선주 강합니다. 자, 하나오션이 지금 5% 넘게 올라가면서 8만 400원 선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7% 상승합니다. 22만 2,500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1.6% 올라가고 HD 현대미포도 1.3% 상승하면서 10만 9,400원. HD 현대중공업도 1.2% 올라가고요. 그 밖에 HJ중공업,
그리고 HD, 현대, 미포까지 일제히 조선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또 조선기자재 쪽이 뭐 동성화인텍, 한화엔진까지도 강세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1.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양자 컴퓨터 쪽 움직임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뭐 퀀텀 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간밤에 일부 미증시에서 좀 대장주격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 밖의 종목들 뭐 D-Wave 퀀텀 컴퓨팅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 3.7% 상승하면서 6,850원이고 우리넷이 1.2% 상승합니다. 7,250원. KCS도 6.8% 강세입니다. 13,420원이고 한국정보인증 우리로 1% 안팎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고 엑스게이트가 2.8% 상승합니다. 9,650원이고 지금 코이버가 1.6% 상승 중이고요. QSI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까지도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지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 순매수 보여집니다. 1,04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904억 원, 기관은 2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21억 원, 기관은 30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24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선물에서도 지금 순매수입니다. 1,173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4원 70전 하락한 1,443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유가증권 시장 또 선물에서 매수를 보여주니까 코스피는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네요. 네. 결국 동시효과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네. 글쎄 저 정도가 맞는데. 네. 야, 결국 울퉁불퉁해서 2,700인가 했는데 그 울퉁불퉁 과정에서 이제 자칫하면 이제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강제로 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울퉁불퉁이 힘들긴 한데, 야, 아니 근데 오늘도 빠지는 종목이 있네, 업종이 있네. 이 JYP는 왜 5%나 빠지지? 뭐 재료가 있나? JYP. 예. 어제 그 와중에 못 오르던 이제 그나마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이재기 본부장님, 네. 요즘 어디 가서서 2차 전지 언급하시나요? 질문이 나오거나. 네. 아하,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과거에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엮이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좀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전고체 쪽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전고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기술이 붙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쪽,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나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장비 쪽에서도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뭐 PNT라든지 CIS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수주 잔고가 꽤나 채워져 있는 기업들인데 2차 전지 관련주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작년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잘 채워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이제부터는 그래도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대량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수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대에서 뭐 전 거래일이라든지 전전 거래일, 뭐 최근에 나왔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10배 정도, 5배에서 10배 정도의 거래량이 붙어줘야지만 추세가 돌아설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전고체 쪽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지만 추세 전환까지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더라도 2차 전지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다만 뭐 최근에 중국 쪽에서 오늘 또 이제 비아디 쪽에서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만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오래 갈 수 있는 뭐 자동차를 만들었다,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국은 우리보다 못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중국 쪽에서 잘하고 있었던 LFP 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쪽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죠. 예. 디램과 낸드 같은 예. 경우 가장 잘하고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합니다. 물론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더 월등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죠. 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납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하방 경직은 나오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인 우위에 놓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세요, 지금 본부장님. 저렇다니까. 아까 좀 전에 물었는데 방산주 이렇게 그거 했는데 오늘 같은 날 그러니 무슨 뭐 돈이 무슨 뭐 계속 뭡니까 이거 펌프질해서 쏟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뭘 살려면 뭘 팔아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 조선주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독보적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잘 부탁한다는 얘기도 했고, 네. 예, 조선주들 좀 짚어보주세요. 대응 전략까지도 알려주시고요. 네, 조선주도 긍정적이죠. 우리가 네. 뭐 2025년도, 2026년도 계속해서 도크가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비해서 이 함선을 건조하는 능력 자체가 200배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군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사실 조선 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캐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선주가 더 갈 거니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또 어려워요. 네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업황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이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LNG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한 번 움직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MRO 사업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LNG와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둘 다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이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가 과연 여기서 큰 조정 없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조정을 한 차례 정도는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방산주 잠깐 이야기하다가도 개장 이후에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3월 말 지나고 4월이 되면 공매도 재개가 되죠. 공매도 재개가 되면 우리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를 칠 수는 없거든요. 공매도를 쳤다가 만약에 조선주에 대한 공매도를 쳤다가 조선주에 대형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버린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세력들도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실적과 수치가 따라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매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3, 4월 달에는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주라든지 방산주가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4월 중후반부쯤에 가격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걸 보고 나서 새로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야 급하게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신규 매수로 고민해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전 4월 중후반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LNG 선 쪽 말씀 주신 거 있고 해군 함정 쪽이 있잖아요. 그 각각 대표 종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사실 조선주만 놓고 봤을 때 대장주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요거는 LNG도 하고 LNG 있고요. 고, 네, 그리고 LNG도 하고 있고 MRO도 하고 있습니다. MRO 도 근데 MRO 하고 같은 있고. 경우는 한화오션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있죠. 예, 예. 먼저 시작을 한 부분들, 그러니까 MRO 가 먼저 해군 시작한 함정 거, 쪽.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먼저 시작한 건 제가 알기로는 HD 현대중공업이에요.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화오션이고 오늘도 이제 관련돼서 뉴스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그룹에서 오스탈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MRO로 볼 때는 한화오션을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선주를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HD 현대중공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FLNG라 그래서 우리가 부유식 플랜트 예, 쪽에 예, 관련되어 예. 있는 것은 또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LNG 쪽을 볼 때는 LNG 선을 운반하는 선이 있고요. 네. LNG를 연료로 쓰는 LNG 추진선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같은 요 LNG 본행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런 LNG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MRO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시장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조선주는 HJ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알테오젠 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사실 뭐 보니까 특허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지금 2조 원 규모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뭐 할로자임 쪽과 문제가 좀 될 수 있었다라는 네. 그런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었는데 예, 지금 맞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와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7, 8위권의 제약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약사가 할로자임과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약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로자임 쪽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이런 계약을 통해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것을 시장에 좀 던져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어쨌든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의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이 올해 3월달과 4월달에 임상 데이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제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반도체와 심겨루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종목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혹은 엔비디아가 좀 밀리면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반기 때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